11월 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김성재 조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째인 오늘 드디어 이번 참사는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논란이 됐던 관계기관장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사과했습니다. 먼저 발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님, 장관과 청장의 사과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장관 얘기를 좀 하자면요. 직권의식의 후진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후진국형 참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뭐 진상규명 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사과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직권 세력, 직권의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희군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좀 단어가 나왔는데 사고 당일날 112 신고가 급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장 대응 처리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사고 직후에 지금 현장 인력은 적절히 배치가 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찰청이라든지 정부에서 국가배상 책임까지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좀 논리를 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가 갑자기 예상 못하게 급증했기 때문에 현장 배치 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책임이 다소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복선에 깔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김성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역시 이 발언을 듣고 무척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커지자 거기에 대한 이제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세월호 사태도 경험을 해왔듯이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도 국가가 실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 무력감에 빠져서 그 세월호에서 그 어떤 국민적인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지금도 그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 당시 때 직접 그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게 더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게 이게 저희들이 이태원에 안 갔을 뿐이지 혹여라도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도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무부처 장관께서 정말로 이게 마음이 없는 그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나. 다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 이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게 대책을 세우려는 일환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뭐 진정성보다는 어떤 정치적 발언에 가깝고 실제 그 현장 상황에 간다라고 하면 실제 어떤 발언보다도 이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책에 대한 언급이 우선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이런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시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진정성은 지금 상황에서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 대표님께서 국가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상민 장관은 법원 출신,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국가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어떤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뭐 미흡한 조치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장 배치 인력이 과연 적절했냐를 이제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논리를 만들어낸 게 광화문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경찰관 질서 유지 인력이 글로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태원에 추가 배치할 인력이 없었다라는 논리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112 당일 현장 그 신고가 급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100%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예상치 못한 신고 급증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토요일 날 상황이 아니라 그 전날 금요일 밤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고 하루 전 금요일 날에도 평소 대비 이태원에서 그 인구 밀집으로 통한 그 112 신고가 50% 정도가 급증을 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은 토요일 날은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찰 당국에서는 그 현장 배치 인원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강화된 대비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없고 토요일 날 상황을 맞았다는 거는 그 당국의 대응 의지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는 부분이 국가배상 청구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뭐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비쳤는데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지 반성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그 김성재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약속한 듯이 관계 기관장들이 다 대국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과의 진정성을 좀 살피려고 하면은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장관이 개별 유족들을 좀 찾아가서 욕을 먹더라도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좀 진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관의 멘트 중에 이게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 그동안 이런 말을 할 거였으면 그 전에는 왜 무한 책임에 대해서 계속 핑계만 댔을까요? 제가 뭐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그 재난과 관련된 지금 포털이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국민재난안전 포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일 안동을 가려고 하면 안동에 뭐 좀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포털에 들어가 보면 안동 지역에서 재난 발생 문자가 어떤 문자들이 발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거든요. 봤더니 이제 거기에서 재난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국가재난, 사회재난, 뭐 비상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화재, 산불, 뭐 정전까지 이렇게 건축물 붕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대국민 그 행동요령 같은 게 정리가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밀집형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범주화도 안 돼 있고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라도 이게 좀 코너가 하나 신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는 국가적인 매뉴얼이 하나도 지금 존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112 신고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응만 하지 이런 위험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미리 마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CCTV만 쳐다보면서 좀 신고에만 대비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뭐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방 인력은 한 12명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의료인의 입장에서 12명 정도의 인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긴 했는데요. 이게 저희 이제 정신과에서도 그 정신과 환자 대비 의료인 인력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규모에 대해서 소방관이 그 정도였다라고 배치가 됐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호를 했다. 이걸 그냥 말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도 역시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냐면 오히려 이게 누군가 이게 어떤 배치가 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배치가 아예 되지 않았으면 국민들 스스로가 질서의식을 오히려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오히려 역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준호 대표 이야기에 금요일에도 이미 충분히 그런 위험 신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보면 태풍 온다 그러면 2, 3일 전부터 이것저것 문제될 것들 다 체크한단 말이죠. 그래도 태풍 못 막지 않습니까? 피해 생기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일어날 거라고 재난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국민재난 안전 포털 서비스를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재가 산불이 뭐 뭐 문제가 좀 되면 등산할 때 조심하라는 안전 문자가 미리 가는데요. 그럼 이태원 사고처럼 할로윈 축제 기간에 좀 다수의 좀 인구가 이태원에 밀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무리하게 잊지 말고 그 좀 이동을 부탁한다라는 문자가 사전에 토요일 날 오후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 사건 사고가 한 10시, 오후 10시가 넘어서 20분 정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재난안전 문자가 이제 12시가 다 돼서 이제 자정이 다 돼서 이제 발송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밀집형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지국이나 용산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일괄 문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대표님께서는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온하게 대처했던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형사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일반 형법으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특별법으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재난안전법이 이제 적용이 되느냐 정도가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밀집이 돼서 밀집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정부가 지금 방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데 이제 법정 용어로는 이제 방조행위라고 하는데 방조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 묻는 부분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히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세월호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겪으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컨트롤 타워였어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걸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 경우에 만약에 그 소방이나 경찰이나 현장에 배치된 아니면 CCTV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공무원들이 보고 아 이거 문제가 생기겠는데 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가 결정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지켜보는 관망하는 상황밖에 안 됐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네, 그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장관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사태를 예방이 불가능한 사태로 보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무리 적극적인 어떤 그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설령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간과되거나 묵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과적으로도 이제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방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만 저희들이 10명 중 100명 중 1명만이라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방 대책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을 세우는 거지. 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예방 대책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발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재난, 재난, 자연 재난 모든 재난들이 앞으로도 쭉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무고한 그리고 꽃다운 청년들의 어떤 죽음을 그런 식으로 그 정당화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발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어서 좀 여쭤보면 그럼 혹여나 뭐 군중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이제 컨트롤 타워부터 계속 생겼다면 퍼졌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저희들 역시도 어떤 위성 컨트롤 타워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엄격이라든가 규율 자체가 지켜지지 않도록 하면 당연히 밑에 계신 분들 역시는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의 어떤 엄격성하고 어떤 그 지키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사태도 충분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난안전법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기관 무슨 얘기했냐? 이번 주체자 없는 행사.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계속했을까요? 제가 아까 뭐 직권의식의 후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진국형 참사라는 게 지금 이 주체자 논란 자체가 후진적인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체자가 없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이 사고 현장이 법적으로 지금 어떤 공간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목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설주의가 아니고 국유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자 책임이 있는 거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4차선 도로에 뭐 차가 뭐 수백 대가 막혀서 들어와 있는데도 계속 교통 통제를 안 하고 차를 계속 그 4차선 도로에 들어오게 하는 약간 이런 유사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생활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못한 관리자 책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 당국이라든지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날 112 신고 급중에도 이제 강화된 대비책이 없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 기억하듯이 이제 성수대교 지금 참사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공무원이 처음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공무원이 성수대교 그 건설 과정에서 뭐 건설 관련된 비리가 없으면 처벌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관계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누적적으로 연쇄적으로 뭔가 책임이 쌓여가다가 사고 빵 하고 터지게 됐을 때 거기에 기여를 한 그 책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게 됐는데 저는 주체자가 없는 군중 밀집 상황에 대해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 이 부분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특히나 그런 발언이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처음 열린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참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회의 때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하고 경찰 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일단 서울시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대책이 좀 미흡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두 생각하십니까?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이제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밀집형 참사가 규정이 안 돼 있다, 매뉴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작년에는 구청장 주재의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감염병 부분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구청장이 주재하는 행사가 됐는데 올해는 감염병과 관련된 이슈는 사라지고 나니까 구청장이 주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 당국도 빠지고 만약에 이런 밀집형 사고가 재난 매뉴얼이 돼 있었으면은 구청장 주재하는 회의가 됐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태원과 관련된 이제 지구대에서는 분명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거고 112 신고도 급증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됐고 실제로 그 전날 많은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 지휘 체계가 뭔가
상향식으로 접수가 되는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이태원과 관련된 좀 현장 배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경찰 당국에서 여전히 하향식으로만 이게 좀 지휘 체계가 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여전히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막을 수 있었다. 막을 수 있는 인재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때 누군가가 아니 저희 언론 보니까 그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현장에서 큰 소리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왜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시에 서울시장도 해외 출타 중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좀 이 밀집형 사고에 대해서 국민행동 매뉴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예방 관련 부분을 지금 책임 회피성 발언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순찰을 왜 하겠습니까? 그 범죄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행사와 관련돼서는 경찰 당국의 순찰 기능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이 주체적 없는 행사라고 했지만 사실 보기에는 주도성이 없는 공무원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어떤 투사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열심히 뛰놀게 하고 부모들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이 근데 아이들이 좀 심하게 뛰어놀았다는 그 어떤 상황을 지목을 해서 그 아이의 탓으로 놀리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가지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감이 지금 그런 분노감이 드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의 어떤 큰 역할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시시비비 차원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정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제 발전적인 지금까지는 역으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국민 의식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런 어떤 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끌고 가는 정말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없는 국민 같은 생각에 많이 슬프거든요. 그게 저도 굉장히 직접 이렇게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고 저는 그렇지만은 정말 당사자라든가 그 희생자 가족들은 정말 이게 그런 어떤 무력감과 절망감, 분노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감당을 할지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더 저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세월호 이후에 또다시 겪게 되는 지금 네.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정적 대응은 지금 시점에서는 자제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거는 우리의 어떤 아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그다음 희생자 가족들이 일단 치유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아픔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떤 원인들에 대한 어떤 재발 대책이라든가 궁극적인 해법을 마련을 해서 이런 어떤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또 항상 뒷면에는 국가가 항상 국민을 지지한다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의식을 회복시키는 게 이 어떤 궁극적으로 이 참사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들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그 사고 현장의 모습을 봤어요. 네, 그것들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서울 이태원에서 났으니까 광주 사람들은 괜찮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게 겪을 수 있는 게 여러 정신과적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 불안 장애, 그리고 궁극,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마치 뭐 정의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지만 대부분은 자극적 영상을 통해서 이걸 재경험하는 어떤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극적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희생자 가족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SNS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 의식과 어떤 시민 의식을 이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그런 어떤 생각들, 희생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자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희생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재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뭐 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SNS 업체들하고 좀 긴급하게 공조 체계를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동 검열 기능이 있는데, 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물과 관련된 차단,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 업체들과 좀 검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긴급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좀 긴급 조치로서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자유를 언론에 대한 뭐 검열적 기능이 이제 강화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긴급하게 뭔가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업체들과의 공조 체계가 좀 한번 점검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수님께 여쭤보면, 저희가 이번 저기에서 보면 이 심폐소생술 좀 정말 다들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고, 절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돼서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이런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급 과목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 교육적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심폐소생술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고등학생 어떤 학교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톱10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공식 사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비판 기사가 오늘 하루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등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용산구와 경찰, 이태원역장 상인회 사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규모 인파에 대한 대책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헬로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책임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던 용산구청장도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다음은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기사입니다. 검찰이 지난 31일 전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수금은 전 씨 일가가 보유했던 경기 오산이며 두 필지에 대한 공매 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1,279억 원 정도가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탑10이었습니다. 네, 정준혜 대표님, 앞서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들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인데요.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안 했던 게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최 측이 없으니까 축제 아니라 현상이다. 축제 아닌 현상은 뭔지 도대체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현상을 내가 어떻게 제재를 하겠냐라는 이제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후진적인 의식이라는 제가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겁니다.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 법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 제한적인 발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때 사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선진적인 좀 의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 기억이 났던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태안에 이제 유조선이 그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름이 해안가를 이제 덮었던 사고가 있었죠. 그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장을 내려갔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방수포, 방제포를 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이라도 비용이 낮은 물건들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비용을 지금 단계에서 신경 쓰지 말아라. 가장 비싼 물건들로만 구해라.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과 책임을 나누는 게 이후에 있는 국가배상 소송 절차가 본질이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음. 네, 앞서 뭐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했던 얘기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자가 과거 주체 없는 행사에서 그런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 일방 통행을 한 거는 그러면 뭐 초법적 행위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과거 일방 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저 대응 매뉴얼이 이제 10회 12에 대한 대응 위주로 이제 인파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도로가 이제 그 지하철 입구와는 굉장히 이제 밀접해 있는 도로고 발생 시간이 이제 막차 지하철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파들이 지하철역으로 좀 긴급하게 좀 지름길을 찾아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현장 그 지휘 인력이 있어서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 것 자체가 지금 책임 소재인데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계속 뭐 CPR도 이야기했고 그랬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곳곳에 가끔 보이는 그 행정력을 가진 경찰이든 소방이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컨트롤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 이게 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권력이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지 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음, 아마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의지를 해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그 변명으로 일갈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는 그, 이게 그 한 개인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 역시도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할, 교육을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들 역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큰 이제 발전된 어떤 성숙된 국가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가가 아닌 또 여러 의식 있는 시민, 국민들이 또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종종 항상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못해 국가가 이제 쫓아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 섞인 걱정도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이태원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을 순 없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막힌 데도 아니고 어쨌든 좁은 골목이긴 하지만 사방이 터진 데서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사고 자체 어떻게 보셨나요? 총론적으로. 지금 보면 정말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인지 라는 의심할 정도로 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보면은 좀 후진국형 사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지만 네.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진국형 참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그 참사가 벌어진 곳 거기 5.5평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한 뭐 6겹, 7겹 포개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한 평당 50명 넘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5.5평 정도 되면은 길이 한 4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경사된 부분이 이제 그 정도 평수가 되는데 사람이 밀려서 쌓여서 전부 이제 압사돼서 심정지 직전이나 심정지 된 사람들의 이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만요.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누가 넘어져서 갑자기 도미노처럼 넘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네. 뒤에서 앞에서 뭐 밀어 이런 소리도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 길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네. 근데 3.3m 정도 돼요. 그러나 축제 기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다 보니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 점점 이제 끼게 되죠. 네. 나중에는 이제 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양쪽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밀어 하는 것들이 사람의 체중이 한 사람만 50kg 보더라도 100명이면 5톤이거든요. 네. 양쪽에 100명이 밀었다면 5톤이 민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는 서서 압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르르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돼서 이제 압사,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서 압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화면 하나 보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던가 어느 순간 그냥 축 선체로 이렇게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서서 압사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압사라는 게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압사 직전에 이제 심정지가 나타나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기계를 물리적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 뛸 공간 없이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적은 상태에서 정지돼 버리죠. 그 상황이죠. 그래서 심정지가 되면 4분 이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뇌 손상이 되고 이제 영혼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씀하신 대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든 타임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골든 타임이 지금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4분입니다. 4분이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세포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가장 빨리 손상되는 게 머리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의 신경이 세포가 이제 손상되는데 4분이 점점 지나면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이 와버려요. 그래서 4분 이내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래서 골든타임 4분입니다. 이게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뭐 3, 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차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쨌든 뭐 하다 보면 4분은 훌쩍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사후 대응 이런 게 뭐 구조, 회생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초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사고 직후에 어떤 상황들은 거의 무의미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고 압이 귀환이었었고요. 사고 직전에도 사람이 네.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네. 뭐 119 대원, 소방 대원이 연락한다고 해서 출발은 일찍 했더라도 도착하는 데는 도착할 수가 없죠. 기본이 몇십 분이 되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심정이 상태 있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뭐 목격자들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길바닥에 막 수십 명이 주변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 살아난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자기는 한 그렇죠. 3, 40명 있는데 한 명밖에 회생하는 거 못 봤다. 그게 그럼 그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신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돼서 심정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네.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심정지가 돼버렸어요. 이미 심장 자체가 작아진 상태에서는 네. 심정지를 하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회복이 잘 안 됐다고 하죠. 이미 회복이 심정지를 하더라도 잘 안 된답니다. 결국 그럼 이번 참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 이게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선진국형이 아닌 후진국형 사고라고 보는 건 뭐냐면 네. 사전 예방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이태원에서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라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수십만 명 왔다 갔다 네. 그러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할로윈 축제 했을 때도 한 20만 명씩 오고 그랬다는데 그때는 뭐 이런 대형 참사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왜 이번만 유독 이렇게 그렇죠. 된 건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명사고, 대참사가 났다라고 하는데 대참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고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위험 지역에 사고 발생 지역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10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5만 명이 모였으면 사고 안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모였더라도 그 골목에 1, 2천 명만 이 상태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인원으로 모였다 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지가 아니고 위험지역에 어떻게 관리했냐, 위험지역의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행했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100만 명이 모인 한강 축제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건 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관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그렇죠. 일이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죠. 뭘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잖아요. 위험 지역이 선정이 되면 위험이 선정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골목 있잖아요. 네. 3.2m에 40m 이 길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좁으니까. 그러나 폐쇄가 할 수 없다라면 일방 통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출입구 양쪽에 관리인이나 경찰이 있어서 네. 들어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하면 되죠. 관리를 하면 되죠. 어느 정도 밀집됐다 하면 통지를 해서 몇 분 기다리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전 예방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와 관리가 뭐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다. 뭐 그렇죠.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사고냐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럼 뭐 이건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현장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20만 모였는데 경찰 병력이 몇 명이 들어갔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유리는 하겠죠. 좀 더 안 들어가겠지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에 대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위험 지역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병력이 똑같은 안전요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했던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근데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 자체도 아쉽고 그동안 했던 것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제도적인 얘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11 지역 축제 개최 시 네. 안전관리 조항 이게 있던데 1항을 보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안전계획 수립하고 뭐 조치 취해야 되고, 그리고 3항은 이제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같은 안전 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축제 주체가 없어서 뭐 관리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경찰, 행안부, 지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없으면은 어떤 책임 소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네. 법적 주체가 있으면 저 주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 관리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관례적으로 어디 뭐 네. 홍대나 뭐 이태원, 뭐 강남 이런 데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SNS로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체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네. 그 존립하는 의무가 임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더 좀 찾아보니까는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 뭐 이런 게 있는데 1항 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1, 2, 3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법 2항, 3항 보면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관계기관 협력 조치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일단 둘째치고 법령에 뭐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뭐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정부나 지자체나 경찰들이 왜 존립하겠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성경한 네. 거죠. 그런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제도가 잘못됐어요. 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하게 사고 안 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미흡한 부분은 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특히 국민들은 안전에 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번과 같이 게임하듯이 밀어 해버리면은 대형 참사 모든 것들은 지금 위반 규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큰 잘못이 아닌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이런 대형 참사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촘촘히 수립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맞게 어떤 안전한 어떤 의식, 불감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코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뒤에서 밀고 뭐 밀어 하면서 앞에서 비명을 지르니까는 뭐 즐거워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그렇죠.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교육 같은 걸 그럼 어떻게? 그렇죠. 지금 맑은 불감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는데도 내가 가면 사고 안 날 것이라는 게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안전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저기 가면 사고 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사고 난 거예요.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었을 때 네. 이런 참사가 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면은 문제가 돼서 대형 참사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접을 하면 여기 폭파돼서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면은 용접 못 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안전 교육, 원인 인과관계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밀집한 곳에 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하게 되거나, 가령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정말 붐빌 때는 막 뭐 숨쉬기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탈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장을 탈피를 못 하죠. 네. 왜냐하면
오도가도 못합니다. 네. 내가 정말 10cm도 못 움직여요. 네. 전체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려. 거기에 있는 100명들이 쌓이는 것이 모두 링크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 행동을 못 하거든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감싸 안는 게 그래도 왜냐하면 바로 있을 경우 심장이 눌려버리고 되기 때문에 심장을 안고 예를 들어서 어깨나 뼈가 부러지면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안고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면 또 눌릴 때 심장의 압박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안고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 이게 다른 외력이 직접 닿는 그렇죠. 것보다 어쨌든 자기가 한번 이렇게 완충을 하는 게 그렇죠. 완충이 돼서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피해자들 유가족이나 뭐 현장에 있었던 뭐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끔찍한 거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 트라우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우울해졌어요. 음, 뭐 며칠간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저도 뭐 우울증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내 아들, 딸이, 내 동생이 자 사망했다. 그런 상황으로 사망했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했다고 함께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을 또 우리 함께 위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